둔탁한 소리였다. 현관문 앞 대리석 바닥 위로 낡은 국방색 천가방이 미끄러져 나갔다. 마치 볼링공에 얻어맞은 핀처럼 가방은 힘없이 굴러 신발장 모서리에 처박혔다. 지퍼가 덜 닫힌 틈으로 영감이 평생을 아껴 신어온 털신 한 짝이 삐져나와 혀를 내밀었다. 그 가방 안에는 우리 부부의 지난 2주가, 아니 어쩌면 평생의 자존심이 구겨져 있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서방, 아니 강민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한여름 땡볕보다 더 뜨겁게 내 귀를 찔렀다.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입니까? 아니면 노숙자 쉼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냄새 풍기며 얹혀 사시겠다는 건데요.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굽은 등을 더 둥글게 말아 마치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현관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감의 팔을 잡았다. 영감의 팔뚝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 말은 틀렸다.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이 던진 돌에 맞고도 그 돌이 자식 손을 아프게 했을까봐 걱정하느라 피하지 못하는 바보들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져 내 살을 후려치는 듯한 통증이었다. 시간을 2주 전으로 되돌려보자. 우리가 이 화려하고 차가운 유리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던 그날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영감은 내내 들떠 있었다. 임자, 민호 그놈이 이번에는 승진을 했다지. 우리 지은이 말로는 집도 대궐 같은 곳으로 이사했다더구먼. 영감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연신 주무르면서도 입가에는 실실 웃음이 걸려 있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들판의 황량함도 영감의 눈에는 꽃밭처럼 보였을 게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보따리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그 안에는 갓 짠 들기름 2병, 직접 캔 도토리묵, 그리고 사위가 좋아한다던 토종닭 2마리가 들어 있었다. 가서 며칠 신세지는 건데 빈손으로 가면 쓰나. 그리고 당신 다리도 큰 병원에서 봐야지. 시골 의사가 서울 가보라고 한 지가 언젠데. 내가 타박하자 영감은 알았대도 그러네 하며 머저께 웃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가 어찌나 빠른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신발 밑창에 묻은 시골 흙이 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 봐 겁이 났다. 그것은 단순히 더러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이 완벽한 공간에 묻은 얼룩처럼 느껴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도어락이 풀리고 문이 열렸다. 오셨어요? 딸 지은이였다. 그런데 반가움보다는 당황함이 먼저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지은이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와 영감의 낡은 가방에 먼저 꽂혔다. 엄마, 오기 전에 전화 좀 미리 하고 오지. 오늘 그이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예민한 날인데. 딸의 말은 문턱보다 높았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우리 사위 바쁜데 방해되면 안 되지.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내 아버지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보려고 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었다. 밥 짓는 냄새도 빨래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서나 맡을 법한 인공적이고 차가운 라벤더 향이었다. 집안 곳곳에 놓인 디퓨저가 뿜어내는 그 향기는 우리가 가져온 들기름 냄새와 섞이지 못하고 공중에서 겉돌았다. 마치 기름과 물처럼. 저녁이 되자 강서방이 퇴근에 들어왔다. 다녀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를 힐끗 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코드 스캐너처럼 우리를 위아래로 훑었다. 낡은 옷, 굽은 등, 촌스러운 보따리, 그의 눈빛에서 계산 불가, 가치 없음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느꼈다.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네요.
말끝은 묘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그건 반가움의 억양이 아니라 귀찮음의 억양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절을 하기는커녕 곧바로 공기청정기의 세기를 강으로 돌렸다. 윙 하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마치 이 더러운 공기들 좀 사라져라 하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식탁,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전쟁터의 휴전회담 같았다. 식탁 위에는 지은이가 급하게 차려낸 배달 음식들이 플라스틱 용기째 놓여 있었다. 우리가 가져온 토종닭과 도토리묵은 식탁에 오르지 못했다. 민호 씨가 닭 냄새를 싫어해서요. 지은이가 변명하듯 속삭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강서방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며 말했다. 아버님, 시골 땅값은 좀 올랐어요. 요즘 지방 소멸이다 뭐다 해서 땅값 똥값이라던데. 영감은 밥을 먹다 말고 헛기침을 했다. 뭐, 그냥 그렇지. 농사꾼이 땅값 오르는 거 보고 사나 흙 파먹고 사는 거지. 아니, 제 말은요. 나중에 두 분 더 늙으셔서 거동 못하시면 요양원이라도 가셔야 할 텐데. 그 땅 팔아서 비용이라도 나오나 싶어서요. 저희한테 손 벌리시면 곤란하잖아요. 요즘 저희도 대출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강서방의 말은 칼이었다. 찌르고 베는 칼이 아니라 아주 얇게 살을 저며내는 회칼 같았다. 아프지는 않은데 피가 났다.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자네 밥상머리에서 돈 얘기는 좀 그만하게. 밥맛 떨어지네. 내 말에 강서방의 눈썹이 꿈틀했다. 마치 파리가 자신의 최고급 스테이크 위에 앉은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 없이 노후 맞이하시면 그 고생 다 자식 몫이잖아요. 지은이 고생시키고 싶으세요?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다. 저 아이는 언제부터 저렇게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을까? 어릴 적 동네 골목대장 노릇을 하던 당찬 내 딸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이가 설거지하는 동안 나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은색 메탈로 마감된 그 냉장고는 마치 거대한 금고처럼 보였다. 내가 물을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열자 뒤에서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엄마, 잠깐만, 왜 그러냐? 물 좀 마시려고. 지은이는 내 손에서 물병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냉장고 오른쪽 문을 닫고 왼쪽 문을 열었다. 오른쪽 칸은 오빠가 먹는 건강식품이랑 수입 생수 넣어두는 곳이야. 오빠가 결벽증이 좀 있어서 누가 손대는 거 진짜 싫어해. 엄마랑 아빠는 이쪽 칸에 있는 보리차 마셔. 그리고 반찬도 여기 있는 것만 꺼내 먹고. 나는 멍하니 닫힌 오른쪽 냉장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금속 표면에 내 주름진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다. 냉장고 하나에도 38선이 그어져 있었다. 오른쪽은 주인의 영역, 왼쪽은 객식구의 영역. 우리가 가져온 들기름과 김치는 아마 저 왼쪽 한 구석 혹은 베란다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가 문제였다. 방은 3개였다. 안방, 손자방, 그리고 서재로 쓰는 방. 당연히 서재방을 내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강서방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서재에 제 업무 서류가 깔려 있어서요. 누가 건드리면 제가 일을 못합니다. 거실 소파 넓으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요즘 소파 침대보다 비싼 겁니다. 영감의 다리는 펴지지도 않는데. 소파라니, 불 꺼진 거실. 영감은 가죽 소파 위에 새우잠을 잤다. 가죽 소파는 닿는 살겜마다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다. 보일러는 안방과 서재 쪽에만 돌아가는지 거실 공기는 서늘했다. 영감이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다리 많이 아프죠? 내가 영감의 무릎을 주무르며 속삭였다. 영감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 평생 흙만 만져온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임자, 괜찮어. 소파가 아주 푹신하고 좋구먼. 우리 집 구들장보다 낫네.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가를 찡그리는 버릇이 있어.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았고 너무 시끄러웠으며 너무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너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눈동자들 같았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려 까치발을 들었다. 늙으면 괄약근도 약해져서 참는 게 힘들다. 서러운 일이다.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중인 모양이었다. 아, 진짜 미치겠다니까. 그래, 장인 장모 올라오셨어. 나는 걸음을 멈췄다. 본능이었다. 들으면 안 될 것을 듣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다리 아프다고 병원 핑계대고 오셨는데 내 보기엔 그냥 눌러 앉으려는 수작이야. 촌구석 노인네들 뻔하잖아. 겨울에 난방비 아끼려고 자식 집에 기생하는 거. 냄새는 또 얼마나 나는지. 디퓨저를 3개나 깠는데도 흙냄새가 안 빠져.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생. 뭐라고? 지은이, 걘 아무 말 못하지. 내가 누구 덕에 사는데. 야, 솔직히 내가 그 집구석 빚 갚아준 것만 해도 효도 다 한 거 아니냐? 그 똥값도 안 되는 시골 땅덩어리 하나 믿고 저러는데 확 팔아치우라고 닥달 좀 해야겠어. 그거라도 챙겨야 내 손에 메우지. 손해. 우리 딸과 사는 게 손해란다. 우리 부부가 기생충이란다. 몰라. 이번 주 내로 쫓아내야지. 적당히 구박하면 알아서 제 발로 나가겠지. 늙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할 텐데 곰처럼 미련해가지고. 아, 몰라. 끊어. 똥차들 치울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 아프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장실 앞 어둠 속에 굳어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잊어버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키운 것은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고 우리가 찾아온 곳은 집이 아니라 도살장이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슬픔은 따뜻한 눈물이라도 흘리게 해주지만 이건 그저 얼음이었다. 날카롭고 단단한 얼음. 나는 소리 없이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영감은 여전히 끙끙거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영감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래, 쫓아내고 싶다 이거지. 강서방, 자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촌구석 노인네들이 미련해 보일지는 몰라도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것을, 그리고 흙 파먹고 산 사람들이 돕기는 더 세다는 것을 나는 천장을 노려보았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보러 온 어머니가 아닐 것이다. 나는 그저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 늙은이일 뿐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거실 소파는 마치 가시방석이라도 깔아놓은 것처럼 등짝을 찔러댔고 나는 영감의 퇴퇴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에 형광등 잔광을 세고 있었다. 기생충. 강서방이 내뱉은 그 단어는 내 귓가에서 맴돌다가 식도로 내려가 위장 어딘가에 딱딱한 돌덩이처럼 얹혔다. 소화되지 않는 모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지은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고 강서방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영감은 눈치 없이 아침부터 한약 파우치를 뜯으려 애쓰고 있었다. 류마티스로 굳은 손가락이 비닐 포장지와 씨름을 했다. 임자, 이거 좀. 영감이 나를 부르려는 찰나였다. 탁, 힘 조절에 실패한 영감의 손에서 검붉은 한약액이 튀어나갔다. 끈적한 액체는 공중에서 호를 그리더니 강서방이 이태리제 최고급이라며 자랑하던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마치 하얀 눈밭에 뿌려진 짐승의 피처럼 선명하고 흉측했다. 하필이면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아악, 아버님. 강서방의 비명은 사람을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내지르는 단말마였다. 그는 튕겨 나오듯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잊은 채 그는 휴지로 바닥을 벅벅 닦아냈다. 이게 얼만지 아세요? 이 대리석, 약품 잘못 쓰면 변색된다고요. 아, 진짜 냄새. 그는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표정은 오물을 보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영감은 죄인처럼 두 손을 허공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미안하네. 내 손이 맘대로 안 돼서. 몸이 안 좋으시면 가만히라도 계세요. 왜 아침부터 일을 만드십니까? 예. 강서방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지은이가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여보,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은 빠져. 장인어른,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제발 조심 좀 해달라고요. 이 집 빚내서 산 제 목숨 같은 집입니다. 아버님 똥 묻은 신발 자국 닦아내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이제는 한약까지 뿌리십니까? 나는 영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을 닦고 있는 사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가르마 사이로 보이는 희끗한 두피가 속 좁은 그의 마음처럼 태 보였다. 강서방,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자네는 바닥 얼룩은 보여도 자네 장인어른 손 떨리는 건 안 보이는가 보네. 강서방이 고개를 획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반항기 어린 짜증이었다. 어머님, 지금 감성 파리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 기본 예의는 지키셔야죠. 남의 집. 그래, 이곳은 우리 딸의 집도 가족의 집도 아니었다. 그저 강민호라는 성공하고 싶어 안달난 남자의 쇼룸일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더니 아침밥도 먹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 나갑니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요. 그리고 지은아, 사람 불러서 바닥 특수 청소해. 돈은 장인어른 땅 판돈으로 하라고 해. 현관문이 쾅 닫혔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부부의 뺨을 후려갈기는 것 같았다. 정적이 흘렀다. 거실에는 한약 냄새 대신 서러움의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이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영감의 손에 묻은 끈적한 약물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감의 거친 손등 위로 내 눈물이 뚝 떨어졌다. 임자, 울지 마.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영감은 내 눈물을 제 손등으로 훔쳐주려다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손인데 이제는 더러움의 상징이 되어버렸구나. 점심때가 되었다. 지은이마저 파트타임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배가 고팠다. 슬픔은 슬픔이고 뱃속의 거지는 염치도 없이 꼬르륵거렸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 앞에 섰다. 그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오른쪽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오른쪽 칸은 오빠 거야.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왼쪽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와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 그리고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우유 한 팩. 오른쪽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찬란했다. 백화점 식품관처럼 형형색색의 수입 과일과 고급 치즈, 한우 등심이 팩에 담겨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냉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이 냉장고는 잔인했다. 한 지붕 아래에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다. 오른쪽은 풍요로운 미래, 왼쪽은 말라가는 과거. 나는 밥솥을 열었다. 어제 지은 밥이 누렇게 변해 굳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밥주걱으로 밥을 푸는데 딱딱하게 굳은 밥알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모래를 푸는 것 같았다. 영감, 밥 먹어요. 우리는 식탁 귀퉁이에 앉아 찬밥을 물에 말았다. 반찬은 묵은 김치 하나였다. 영감은 물 마른 밥을 숟가락으로 깨작거렸다. 임자, 우리 그냥 내려갈까? 영감이 툭 던졌다. 다리는
다리야 뭐 동네 의원에서 침이나 맞으면 되지. 여기 있는 게 더 병나겠어. 나도 그러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저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다. 어젯밤 강서방의 통화 내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기생충, 우리가 제 발로 나가면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에게 떠벌릴 것이다. 역시 노인네들은 눈치 주는 게 답이라니까. 그 꼴은 못 본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띠띠띠띠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났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나와 영감은 숟가락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강서방이었다. 근무 시간일 텐데 집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우리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거실 구석, 영감의 낡은 국방색 가방에 꽂혔다. 아, 서류를 두고 가서요. 그는 건성으로 말하더니 서재가 아닌 거실 구석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허락도 없이 영감의 가방 지퍼를 확 열어젖혔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영감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나도 벌떡 일어났다. 남의 가방을 왜 뒤져? 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속을 휘저었다. 런닝구, 양말, 파스 뭉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가방에서는 퀴퀴한 묵은내와 조명 냄새가 섞여 피어올랐다. 강서방은 코를 찡그리며 손을 휘저었다. 아우, 냄새. 아버님 땅 문서 여기 있죠. 제가 알아요. 노인분들 귀중품 딴 데 안 두잖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시지. 이보게. 영감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달려가 가방을 낚아챘다. 강서방은 뺏기지 않으려 가방 끈을 잡아당겼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건 오케. 이건 내 거야. 아버님, 답답해서 그래요. 그 땅 섞여서 뭐 할 건데요. 개발도 안 되는 맹지 가지고 있어 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담보 잡아서 융통 좀 하고 나중에 몇 배로 불려서 효도한다니까요. 효도. 자네 입에서 나오는 효도 소리는 뱀 혓바닥 같구먼. 영감의 입에서 처음으로 독한 말이 튀어나왔다. 강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홧김에 가방을 확 밀쳐버렸다. 힘없는 영감은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쿵. 엉덩방아를 텄는 소리가 둔탁했다. 영감. 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가방은 다시 한번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비닐에 쌓인 누런 봉투 하나가 삐져나왔다. 강서방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봉투를 집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내가 그 손등을 내리쳤다. 찰싹. 매서운 소리가 났다. 내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센 타격이었다. 강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등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님, 지금 절 치신 거예요. 그래. 졌다. 내 남편 밀치는 놈은 사위가 아니라 깡패야. 내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강서방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하. 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좋아. 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 오늘 저녁에 확실히 정해드리죠. 그는 바닥에 침을 뱉듯이 시선을 떨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침보다 더 컸다. 나는 주저앉아 영감을 부둥켜 안았다. 영감은 헐떡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누런 봉투를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 봉투는 땅 문서가 아니었다. 우리 부부의 영정사진과 수혜값을 넣어둔 비상금 통장이었다. 자식에게 패기치기 싫어 몰래 준비해둔 마지막 자존심. 강서방은 그것을 돈줄로만 알았던 것이다. 폭풍이 지나간 오후,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다. 햇살은 베란다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지만 온기는 없었다. 영감은 소파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고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영감의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트로트 가수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 벨 소리였다. 이 적막한 강남 아파트와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구슬픈 멜로디. 영감이 힘겹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 이장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내 귀에도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영감의 표정을 살폈다. 영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초점을 잃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입은 벌어졌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뭐, 거기가. 확정이 났다고. 영감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한참을 듣고만 있었다. 예, 예, 알겠네. 나중에 다시 암세. 전화를 끄는 영감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덜덜 떨렸다. 임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시골집에 불이라도 났소? 영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려서 갈라지고 있었다. 국가 산단. 우리 땅이 그 핵심 부지에 들어간다는구먼. 산단, 공장 들어온다는 거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시골에서 그런 소문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아니, 이번엔 진짜라네. 도장만 찍으면 된대. 보상금이. 영감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 50억. 내 심장이 철렁했다. 영감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고는 입 모양으로만 말했다. 50억이 아니라 500. 아니 500억이 넘는단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500억. 50억도 아니고 500억. 현실감이 없었다. 그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냥 우주 너머의 숫자 같았다. 이장이 그러는데 평당 보상가가 미쳤다는구먼. 우리 뒷산까지 다 포함돼서. 나는 영감의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500억, 평생 흙 파서 콩 심고 고추 심던 그 땅이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니.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다. 조금 전 영감을 밀치고 가방을 뒤지던 강서방의 탐욕스러운 눈빛. 만약 그가 이걸 알게 된다면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아마 춤을 추며 우리에게 절을 할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 하며 발바닥이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야금야금 파먹어 결국엔 껍데기만 남길 것이다. 나는 영감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손톱이 영감의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영감, 입 다물어요. 응, 이 사실 며느리도 딸년도 그리고 강서방 그놈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말 알겠소? 영감은 내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 눈 속에 담긴 서슬퍼런 도끼를 읽은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거울이다.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비춰줄 아주 잔인하고 투명한 거울. 저녁 8시 도어락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이 열렸다. 강서방이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지은이. 지은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강서방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강서방은 거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려놓았다. 고속버스 승차권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발, 우리 시골집 행. 우등도 아니고 일반 고속. 아버님, 어머님, 짐 싸세요. 강서방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는 우리를 부모가 아닌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 보듯 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까 저 때리신 거 폭행죄로 고소하려다 가족이라 참는 겁니다. 내일 아침 차로 내려가세요.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거리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탁자 위에 차표를 내려다 보았다. 얇디 얇은 종이 조각. 이것이 40년 키운 내 딸과 사위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 차표는 쫓겨나는 통지서였지만 동시에 해방의 초대장이기도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서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어 피했을 그 눈빛을 나는 이제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서 영감의 폴더폰이 500억의 비밀을 품은 채 묵직하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래, 알았다. 갈게.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강서방, 하나만 명심하게. 오늘 자네가 끄는 건 버스표가 아니라 자네의 운명일세. 강서방은 콧방귀를 뀌었다. 운명 같은 소리 하시네요. 내려가서 농사나 잘 지으세요.
땅 팔 생각 들면 연락하시고요.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 아니라 거위를 쫓아내고 썩은 달걀만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갔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천국을 떠난다. 그리고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밤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영감은 드르렁거리며 닫혀 떨어졌지만 그건 편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큰 비밀을 가슴에 품고 견디다 보니 몸이 방전된 탓이리라.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욕망의 덩어리들처럼 보였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내 자식이 켜놓은 불빛도 있을 테지. 그 불빛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자존심을 짓밟고 결국엔 내쫓으려는 내 자식. 새벽 5시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이번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문이었다.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제일 비싸 보이는 한우 등심 한 팩과 수입 과일들을 꺼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올랐다. 평소라면 냄새 배니까 굽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였을 사위도 곤히 자느라 아무 말이 없었다. 영감, 일어나요. 아침 먹고 가야지. 영감은 부스스 눈을 뜨더니 식탁 위에 차려진 고기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사위 거 아니야. 먹어요. 내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는 영감의 밥그릇 위에 갓 구운 고기 한 점을 올려주었다. 영감은 눈치를 보며 고기를 입에 넣었다. 육즙이 터지며 입안 가득 고소함이 퍼지는 듯 영감의 주름진 미간이 살짝 펴졌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우리는 말없이 고기를 씹어 넘겼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을 떠나기 전 우리가 치르는 마지막 의식이자 복수의 서곡이었다. 오전 8시 강서방과 지은이가 안방에서 나왔다. 강서방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오다 식탁 위에 빈 고기 팩을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이거 제 한우 아닙니까? 응, 우리가 먹었네. 빈속에 가면 멀미할까봐 내가 덤덤하게 대답했다. 강서방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빈 팩을 들어 올렸다.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러시기입니까? 이건 제가 거래처 선물 받은 선물이면 나눠 먹어야지. 자네는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내 말에 강서방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표정이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딸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아빠, 조심히 가세요.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나는 딸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었다. 그래, 잘 살아라. 내 남편 비위 잘 맞추면서. 그것이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덕담이자 저주였다. 우리가 짐을 챙겨 현관 앞에 섰을 때 강서방이 불쑥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차비하시고요. 시골 가시면 바로 부동산에 땅 내놓으세요. 요즘 시세 알아봤는데 평당 2만 원은 쳐준다니까 그거라도 받으셔야죠. 영감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씩 웃었다. 평소에 그 순박하고 어수룩한 웃음이 아니었다. 입꼬리 한쪽만 살짝 올라간 묘하게 비틀린 웃음이었다. 고맙네 사위. 자네 말대로 땅은 잘 처리함세. 네, 꼭이요. 괜히 묵혀두지 마시고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1층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이 차가운 바닥을 밟을 일이 없을 거라고.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 500억이라는 숫자를 듣고 나니까 저 거만한 사위놈이 불쌍해 보이네. 영감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임자, 500억이 아니라 500원이라도 우린 자식한테 버림받은 거야. 돈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자고. 그래, 맞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 상처는 돈으로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덩이였다. 고속버스가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다.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황량한 겨울 들판과 앙상한 나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메마른 풍경이 오히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우리는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보일러를 틀었다. 며칠 비워둔 집은 냉골이었지만 적어도 여기엔 눈치 볼 사람도 숨막히는 공기청정기 소리도 없었다. 영감, 이장한테 전화해요. 도장 찍으러 간다고. 지금 바로.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미련 가질 거 뭐 있어요? 우리는 읍내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시골 읍내에 웬 변호사 사무실인가 싶겠지만 개발 소식이 돌면서 발빠른 법무법인들이 임시 사무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북적였다. 땅 문서를 든 노인들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뒤섞여 시장통 같았다. 하지만 우리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일순 조용해졌다. 영감이 내민 땅 문서의 지번을 확인한 변호사의 눈이 동그라해졌다. 아이고, 박 선생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VIP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꾹, 꾹. 그것은 단순히 땅을 파는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 고생을 보상받고 자식에게 얽매였던 족쇄를 끊어내는 해방의 낙인이었다. 입금은 일주일 내로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랑 기부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는 확실한 거죠? 물론입니다. 의뢰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올랐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달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읍내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씩을 비웠다.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뱃속이 훈훈해졌다. 강서방 집에서 먹던 찬밥 덩어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맛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9시 뉴스 시간이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최종 부지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앵커의 목소리가 또랑또랑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화면에는 우리 동네의 지도가 큼지막하게 떠올랐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핵심 개발 구역, 바로 우리 집과 논밭이 있는 곳이었다. 이번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가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핵심 부지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드디어 터졌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주머니 속에서 영감의 폴더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은 강서방. 나는 전화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벨소리는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이어졌다. 집요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안 받아. 영감이 물었다. 놔둬요. 제가 얼마나 애가 타는지 좀 즐겨보게. 나는 전화기를 노려보았다. 화면 속 강서방이라는 세 글자가 깜빡거리는 것이 마치 그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잠시 후 전화가 끊기더니 이번에는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난리 났어. 그 단어가 왜 이렇게 고소하게 들리는지.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강서방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면 커버를 열었다. 배터리를 분리했다. 툭. 전화기가 꺼지면서 검은 화면만 남았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영감, 춥지 않아요? 좀 쌀쌀하네. 그럼 이거라도 태웁시다. 나는 부엌 아궁이 앞으로 갔다. 그리고 아까 강서방이 준 하얀 봉투를 꺼냈다. 차비라고 적힌 그 봉투. 나는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화르륵 불길이 봉투를 집어삼켰다. 하얀 종이가 검게 타들어가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다. 그 불꽃은 마치 강서방의 탐욕이 타오르는 것처럼 맹렬했다.
따뜻하네. 나는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될 거야, 강서방. 자네에게는 아주 춥고 긴 겨울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승전고처럼 들렸다. 이제 남은 건 제 발로 찾아올 그들을 맞이하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시골길을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가르고 들어왔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다. 급하게 엑셀을 밟아대는 소리. 나는 마루에 앉아 그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다. 올 줄 알았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이 먹잇감을 놓칠 리가 없지.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차문이 열리고 강서방과 지은이가 튀어나왔다. 그들의 몰골은 가관이었다. 강서방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지은이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였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와 탐욕으로 뒤섞여 번들거렸다. 장인어른, 장모님, 강서방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다. 어서 오게. 사위. 밤길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나의 여유로운 태도에 강서방은 멈칫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 표정을 살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짐승처럼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어머님, 땅은요? 그가 물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부모의 안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땅, 돈, 그놈의 500억. 나는 뜸을 들였다. 그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싶었다. 땅이라.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먼 산으로 돌렸다. 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다. 설마 파신 건 아니죠? 어제 내려오자마자 파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기어들어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글쎄, 자네가 어제 뭐라고 했더라. 묵혀두지 말고 당장 팔라고 했던가. 강서방의 무릎이 휘청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루 기둥을 잡았다. 아, 아니죠. 농담하시는 거죠. 어머님, 제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이었다. 나는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영감, 나와봐요. 손님 오셨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영감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그 익숙한 국방색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가방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심판의 망치였다. 강서방의 시선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구세주를 본 광신도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모를 것이다. 저 가방 안에서 나올 것이 그를 구원할 동아줄이 아니라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었다. 마당의 마른 낙엽들이 스산하게 굴러갔다. 심판의 날이 밝았다. 강서방은 마치 덫에 걸린 산짐승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시선은 영감의 손에 들린 낡은 국방색 가방에 본드로 붙여놓은 듯 고정되어 있었다. 그 가방은 이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짐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라딘의 램프였고 로또 당첨금 수령증이었으며 그의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장인어른, 강서방이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휴지처럼 축축하고 질척거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는 털썩 마른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양복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뒤따라온 지은이도 훌쩍거리며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죄를 지어 끌려온 죄수들 같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코미디 프로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자네가 헤아리지 못한 건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 사정이었겠지. 만약 이 땅이 똥값이었다면 자네가 이 추운 새벽에 여기까지 달려왔을까? 어머님,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마음은 늘 두 분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뭐라고 말씀드려봐. 강서방은 다급하게 지은이의 옆구리를 찔렀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들썩였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우리가 못나서. 딸의 눈물은 진심일까? 아니면 놓쳐버린 500억이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일까? 슬프게도 나는 더 이상 내 딸의 눈물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신뢰란 유리잔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금이 간 자국은 남는 법이다. 일어나게. 영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덤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달랐다. 무릎 꿇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자네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보러 온 거 아닌가. 영감은 천천히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국방색 가방을 쓰다듬었다. 이 가방, 자네가 냄새 난다고 발로 찼던 그 가방일세. 기억나나? 강서방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다. 아버님,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가 아니지. 그게 자네 본심이야. 냄새나는 노인네, 돈 없는 장인어른. 그게 자네가 본 내 모습이었어. 영감은 가방 지퍼를 열었다. 찌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서방과 지은이는 숨을 죽이고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영감은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런 대봉투. 강서방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거 땅 계약서인가요? 아직 안 파신 거죠? 그렇죠. 영감은 대답 대신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마루 위에 펼쳤다. 그것은 땅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약정서,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 장학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 종이 위에는 낯선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 기부자란에는 박철수라는 이름 석자와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적, 새벽에 찬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완벽한 정적이었다. 강서방은 입을 떡 벌린 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뇌가 눈앞의 현실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듯했다. 이게 뭡니까? 기부. 그래. 기부. 영감이 담담하게 말했다. 땅은 어제 팔았네. 그리고 그 돈의 90%는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 갈 곳 없는 노인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지. 그리고 나머지 10%는 나와 임자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실버타운 비용으로 다 지불했네. 90%요? 강서방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아버님, 노망 나셨어요. 500억이에요. 500억이라고요. 그걸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 다 퍼준다고요. 저희는요. 자식인 저희는요.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존댓말 따위는 집어치운 지 오래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자식? 내가 끼어들었다. 자네가 말한 자식이 부모를 기생충 취급하고 내쫓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 어머님, 그건 홧김에 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핏줄이잖아요. 남한테 500억을 주면서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효소송감이에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할 겁니다. 돈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가. 나는 강서방을 보며 그 끝을 보았다. 그는 이제 사위도 인간도 아니었다. 그저 돈을 잃어버려 발광하는 짐승일 뿐이었다. 소송. 그래. 해보게. 영감이 말했다. 하지만 판사도 자네 편은 안 들어줄 걸세. 우린 이미 자네들에게 충분히 줬어. 집 살 때 보태준 돈, 차 살 때 보태준 돈, 손주 낳았다고 준 돈, 다 합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넘네. 그리고 무엇보다 영감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그것은 어제 아궁이 불쏘시개로 쓰려다 마지막 증거로 남겨둔 강서방의 하얀 봉투였다. 다행히 불에 타지 않고 그을리기만 한 봉투. 겉면에는 차비라고 적혀 있었다. 자네가 우리에게 준 건
이 차비 몇 푼과 모욕뿐이었지. 영감은 봉투를 강서방 앞에 툭 던졌다. 가져가게. 자네가 준 차비 도로 돌려주지. 우린 이제 자네 돈 필요 없어. 강서방은 바들바들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흙바닥을 긁었다. 지은아, 너 뭐해? 아빠 좀 말려봐. 이거 다 취소하라고 해. 아직 돈 안 넘어갔잖아. 강서방이 지은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서류 뭉치 속 장학재단 설립 취지문에 머물러 있었다. 저희 자식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을 감싸고 있었다. 자식이 불효자여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 더 필요한 곳에 준다는 그 핑계. 지은이는 그 문구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오빠, 그만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500억이 날아갔는데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쪽팔리지도 않아.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쫓아냈잖아. 냄새 난다고. 기생충이라고 쫓아냈잖아. 근데 무슨 낯짝으로 돈을 달래. 지은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절규는 마당에 울려 퍼져 메아리 쳤다. 강서방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영감은 주섬주섬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우린 이제 갈 데가 있어서 가봐야겠네. 실버타운 셔틀버스가 읍내까지 온다고 했거든. 영감은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는 강서방과 지은이를 뒤로하고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아버님, 어머님,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강서방이 뒤늦게 달려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일으켜 세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강서방, 네, 어머님, 자네가 잃어버린 건 500억이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자네는 오늘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네 편이 되어줄 수 있었던 두 사람을 잃어버린 거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다시 오지 않아.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강서방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소리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탐욕의 비명이었다. 우리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왔다. 저 멀리서 고급 리무진 버스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실버타운에서 보낸 픽업 차량이었다. 버스는 우리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제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박철수 선생님, 김순자 여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영감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다. 푹신한 가죽 시트,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따뜻한 히터 바람. 며칠 전 강서방네 소파에서 느꼈던 냉기와는 차원이 다른 온기였다. 버스가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뒤로 밀려나갔다. 그리고 저 멀리 대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이 점처럼 작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드라마라고 한다. 하지만 드라마는 언젠가 끝나고 배우들은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강서방과 지은이는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 것이다. 내 탓이야. 당신 탓이야 하며 500억의 환영에 시달리겠지.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지옥이다. 그리고 나는 영감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 영감, 이제 우리 뭐 할까? 글쎄, 맛있는 거나 실컷 먹으러 다닐까? 임자 좋아하는 생선회도 먹고. 영감이 아이처럼 웃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장인 장모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인생의 황혼을 즐기러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자일 뿐이다. 버스는 탁 트인 고속도로를 향해 속도를 높였다. 겨울의 끝자락,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찬란했다. 끝.